자, 오늘 뉴스 행간 시청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나요? 집에 난방이 돌아가고 있나요? 공장이 돌아가고 있나요?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오늘 그 당연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오늘 대한민국 유조선 한 척이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항해처럼 들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 한 척이 홍해를 통과하는 데는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세계 원유 수송로의 봉쇄, 후티 반군의 미사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모험과 군사적 결단이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뉴스 행가는 그 배 한 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세계가 얼마나 뒤집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2026년 초 전 세계를 뒤흔든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중동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겁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란이 그냥 맞고만 있을 나라는 아니죠. 이란이 선택한 보복 카드는 군사적 정면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영리하고 훨씬 더 치명적인 수를 뒀어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페르시아만은 마치 거대한 컵처럼 생겼습니다. 그 컵의 입구, 즉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사이에 놓인 아주 좁은 목구멍 같은 해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 서울에서 수원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그런데 이 33km짜리 목구멍을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무려 20%, 하루 2천만 배럴이 오고 갑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란이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이 밤새 전화를 붙들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죠.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원유의 70.7%를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그 중동 원유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직접 들어오는 비율이 원유 기준 61%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쓰는 원유의 절반 이상이 저 33km짜리 목구멍을 통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6척, 선원 180여 명이 한 달 넘게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원유 유조선 7척, 가스 운반선 5척, 컨테이너선 7척, 꼼짝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 선원들의 가족이 얼마나 애를 태웠을지, 그리고 정유사들은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에너지 산소 호흡기가 반쯤 막힌 상태에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위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찾아낸 대안은 바로 얀부였습니다. 낯선 이름이죠. 지도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항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얀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해안, 즉 홍해에 면한 항구 도시입니다. 사우디 동부의 유전지대에서 생산된 원유는 원래 페르시아만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빠져나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얀부는 달라요. 무려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이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에서 서쪽 홍해 연안의 얀부까지 육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니까 그 3배 길이의 파이프라인이 사막을 가로질러 깔려 있는 겁니다. 즉 호르무즈를 아예 거치지 않고 아라비아 반도 내부를 가로질러 홍해 쪽으로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 비상구가 존재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어요. 하지만 이 우회로에도 엄청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얀부에서 원유를 실었다고 해도 그 배가 한국까지 오려면 반드시 홍해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홍해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중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진 이후부터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해 왔습니다. 공식 집계만 79건의 선박 피격,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홍해 항로를 포기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지금은 미국이란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란이 후티에게 홍해도 봉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하자 후티는 즉각 바브엘 만데브 해협 봉쇄를 준비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뭐냐고요? 홍해의 남쪽 입구입니다. 아덴만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이게 막히면 얀부 우회로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유조선이 얀부에서 원유를 싣고 한국까지 오려면 반드시 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한국 선박의 홍해 운항을 007 작전에 비유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은 이 극도로 위험한 도박에 어떻게 판을 짰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행간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사전 준비입니다. 이건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4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소집합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의제는 하나, 홍해 우회 항로로 원유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원을 보호할 것인가? 여기서 내려진 결정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일부 원유 운반선의 홍해 운항을 허용하되 청해부대가 모니터링을 맡고 해수부가 24시간 실시간 소통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모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라 최대한 안전망을 깔고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6년 3월 14일 트럼프는 한국을 콕 집어서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석유를 받는 나라가 통로 관리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죠.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공식 요구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군이 이란과 직접 싸우는 동안 수혜국들이 상선 호위를 맡으라는 역할 분담 요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외교적 방정식 안에서 한미동맹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 속에서 한국 유조선이 출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해안, 홍해를 내려다보는 얀부 항구, 거대한 유조선이 원유를 가득 싣고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옵니다. 이 배가 한국까지 오는 항로를 역으로 추적해보면 이렇습니다. 얀부에서 출발해 홍해를 남쪽으로 내려가 바부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고 아덴만을 지나 인도양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것이죠. 이 항로의 가장 위험한 구간이 바로 홍해의 바부엘 만데브 해협 통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후티 반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해수부는 이 구간을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동했습니다. 항해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선박, 선사와의 긴급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했죠. 그리고 청해부대,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는 원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 대응 임무를 수행해온 부대입니다. 2020년에 이미 작전 범위를 넓혔던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청해부대의 역할이 이 작전의 핵심 안전장치가 됐습니다. 게다가 행간을 더 깊이 읽어보면 지금 이란 내부 상황도 변수로 작용했을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 내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란 정권이 내부 통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면 후티에 대한 지령에도 미묘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타이밍을 포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스텔스 수송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4월 17일 마침내 그 배가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공식 발표를 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SNS에 글을 올립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루어낸 값진 성과.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유조선 통과를 기쁜 소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게 과장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정부가 이 한 척의 배에 이토록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단순한 외교적 자랑이 아닌 경제적 긴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팀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 행간을 읽어드립니다. 솔직하게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한국 경제는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원유 70% 이상을 중동에서 그중에 호르무즈 경유 비율이 61%.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목구멍에 절반 이상의 숨줄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막히면 정유 공장이 멈춥니다. 정유 공장이 멈추면 기름이 안 나옵니다. 기름이 안 나오면 물류가 마비됩니다. 물류가 마비되면 공장이 섭니다. 공장이 서면 수출이 줄고 수출이 줄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심각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송이 계속 막혔다면 다음 달부터 에너지 배급 문제를 논의해야 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에너지 배급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시죠? 전쟁 중이거나 극단적인 경제 위기 때나 나오는 단어인데 그게 현실적인 우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쁜 소식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원팀을 강조한 겁니다. 해수부, 산업부, 외교부, 해군이 진짜로 한 팀이 되어서 이 작전을 성공시켰고 그 결과가 나라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에너지 안보 돌파 작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행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번 사건이 국내 뉴스로 끝날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양부 항로를 뚫은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신호가 됩니다. 일본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양부 항로를 통한 수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항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했다는 것은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들 사이에서 일종의 선례를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양부항은 지금 세계 각국이 원유를 확보하려는 경쟁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하루 500만 배럴의 양부 수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호르무즈 봉쇄로 막힌 수출 감소분을 상쇄하려 합니다. 여기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느냐? 다수의 경쟁국보다 먼저 실제 수송에 성공했습니다. 뉴스에는 그냥 첫 통과라고 나오지만 이 첫이라는 단어 안에는 외교적 교섭, 군사적 협력 체계 구축, 선원 모집, 선사 설득, 보험 협상, 국제 연합군과의 동선 조율 같은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조각들을 맞춰온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 해군,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배에 오른 선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선원들께 감사하다고 한 말이 그냥 덕담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전쟁터 같은 바다를 건너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뉴스 행간이 주목하는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번에 성공한 항로가 안정적인 루틴이 될 수 있을까요? 해수부는 앞으로도 다수의 유조선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은 여전히 홍해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란이 후티에게 홍해 봉쇄를 준비하라고 압박을 넣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루트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 창문이 열려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원유를 가져와야 하는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자체는 언제 풀릴까요? 트럼프는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하고 농축 우라늄을 내놓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트럼프식의 협상이 성공한다면 호르무즈 봉쇄가 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란 내부 상황과 협상 진행 속도를 봤을 때 쉽게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상수인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한국의 에너지 다변화 문제입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이 얼마나 특정 지역, 특정 항로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양부 루트로 버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산 원유, 아프리카산 원유,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는 경종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에 유조선 홍해 통과라는 한 줄 제목이 떴을 때 여러분은 그걸 그냥 스크롤해서 넘기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그 짧은 제목 뒤에 미국 이란 전쟁, 호르무즈 봉쇄, 에너지 안보 위기, 후티 반군의 미사일, 청해 부대의 호위, 양부 1200km 파이프라인,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항해한 선원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행간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숨겨진 세상의 진짜 이야기,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차에 기름을 넣는 것, 공장이 돌아가는 것, 물건이 마트에 있는 것, 그 뒤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누군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있고, 누군가가 밤새 전화를 붙들고 협상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낯선 바다 위에서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유조선은 그냥 기름을 실어 나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배도 뜹니다. 그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오는 날까지 뉴스 행간은 계속 그 행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행간 여기서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유조선 한 척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